지방선거 때 선거용으로 불리할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 등이 그렇게 극구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바로 복지가 하나 있죠. 아동수당. 예. 이게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지급은 9월 21일.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요. 시대적 흐름은 남북 평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복지 확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포퓰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복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보편적 복지가 일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의 의미는 상당히 반감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복지 대통령으로 끝나시는 게 맞아요. 이번 아동수당도 지금 만 6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기다리셨던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이미 성숙기에 들어서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울거먹을 게 사실은 없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이 맨날 땅이나 팠던 거고 자원 투자한다 하면서 비리나 저질렀고 돈 나올 구석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복지 혜택인데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에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모멘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 이전이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복지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동수당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 얼마 전에 KDI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10몇 %가 급감을 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라고 얘기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좀 가려고 해요. 사실 저소득층 소득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6년도에 급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책임론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음론 이런 이론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하는데 실수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한민국 인구 분포에서 두 가지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 40대 50대 사업 실패하고 이혼해서 혼자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시는 남성 여성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두 증가분들이 통계조사에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이 저소득층인데 건설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일용직 나갈 게 없죠. 일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급감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복지 혜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령인구가 많아져요. 지금 40대 비율이요. 40대 50대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로 가면은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령인구가 50%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저소득층이라고 통계에서 나왔던 제가 말씀드린 40, 50대에서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혼자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퇴직한 분들이나 아니면 고연령층에서 일자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복지라는 시스템으로 구제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KDI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가 매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년 정부 책임론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최저임금 올려줘봐야 일자리가 줄어든 걸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같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에서 40대, 50대, 60대 이상 이 사람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풀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복지 혜택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넓혀서 이분들이 소득이 보완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건 그 아동수당 마차님 네. 한 달에 얼마 주게요? 10만 원이요. 막 태어나서 최대 지금 현재 법으로는 72개월이니까 약 720만 원이에요. 그것도. 만 6세. 원래는 이제 아동수당의 시작이 초등학생까지 줄 거냐
심지어는 어떤 당은 고등학교까지도 주자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 6세로 한정된 건 다 야당이 반대를 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아동수당 관련해서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지급하게 모든 아동들한테 다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원래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해체하니 많이 하는 이제 쇼를 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수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고소득층을 골라내기 위한 비용과 그 고소득층한테 실제로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의 그 수당을 비교를 해보면 고소득층을 골라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 자체가 왜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정부 예산을 들여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구분짓기 시작하면 복지제도가 공무원들 특히 그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목숨을 옥죄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실제로 이런 아동 수당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가, 그리고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족한 건 뭔가 하는 그런 조사에 그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뒷조사하는 거, 고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데 인력들의 대부분의 업무 시간이 소요되게 되면 정말 국가적인 낭비예요. 사실은 우리가 방송 초창기 때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뭐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국가에 헌신한 어르신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일종의 국가가 주는 연금 같은 그런 느낌이고, 물론 뭐 성남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서 청년수당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본소득 개념의 어쩌면 본격적인 확대 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위 10% 정도는 못 받는다는 건데 이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비용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436만 원 이하를 못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연봉이 한 2억쯤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녀 새로 낳아서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 따졌을 때. 제 항상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복지의 모든 건 돈 엄청나게 가지신 분들한테 무조건 줘라. 다만 그분들이 세금을 잘 내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문구류도 다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애들이 똑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처럼 차등을 두게 되면 돈 많은 애들은 문구류를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어차피 차이가 나는 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주는 애들은 그러면 비싼 문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은 평화 대통령도 있지만 복지 대통령 이것도 한 축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이게 자식을 낳아주면 국가가 키워주는 형태. 그게 이제 길게 연장이 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명정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 세금이 복지 쓰이는 그 형태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편지 받은 적 있잖아요. 달력 보내가지고. 네. 감사의 네. 편지를 받았죠. 네.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광주의 모 초등학교 무등초등학교라고 있대요. 수지 씨가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무등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이 대통령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편지를 썼다. 그 대통령이 답장을 해줬다. 그래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비서실이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수고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청와대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 보내면 대통령이 직접 답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웬만큼 답을 줍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발신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청와대 주석으로 돼 있으니까 남다르죠 감회가. 봉투부터 받아봤을 때 두근두근 하는데 손편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이름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은 편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메시지를 받으면 액자에 보관하고 싶어지죠. 동계올림픽 때 각 선수들에 관련된 디테일을 알고 그걸로 계속 메시지 냈던 대통령이라서 이런 편지가 오면 답장은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계기로 또 전국에서 모든 초등학교가 다 보내면 이거 어떻게 답장을 보내냐고 이게. 아, 그래도 비서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면 저는 비서실 응원합니다. 그 한번 보내봤으니까 요 폼이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학교만 바꾸고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다 그렇죠. 일일이 그렇죠. 다 찾아치기 예, 힘들잖아요. 하루에 100통 1000통씩 오면 어떡하라고. 그 비서실 그 관계자분들 혹시 들으시면 업무가 과도하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그 아웃소싱 하십시오. 충분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첫 수석 보좌관회의를 오늘 했어요. 첫 회의를 처음으로 청와대 전체에 생중계됐다고 하네요. 수석들과 보좌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거 이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역주의와 색깔론의 분열 정치를 끝냈다. 그래서 정치 인생의 목표 하나를 이뤘다. 특히 지역주의와 색깔론은 선거의 고질적인 것들이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지역주의 해가지고 뭐 어떤 식이었냐면 호남에서는 우리한테 한석도 안 주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영남 쪽 광역 후보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전혀 안 먹혔고요. 다음에 색깔론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색깔론. 북한 이슈를 갖고 긍정적으로 이용되는 저쪽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용돼 왔잖아요. 네. 뭐 총풍을 막 조작한다든지 북한이 고쳐돈 낼 것처럼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었는데 남북 평화로 이건 뭐 색깔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역색깔론 뭐 이런 정도. 대통령 입장에서 감동적이죠. 우리도 본색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였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였다 그러니까 또 뭘 내가 뭘 뭐 이렇게 겸손하셔. 새날 들으셨네.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가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몇백만 몇천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대통령한테 투영이 돼서 대통령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된 거예요. 지방선거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일이 됐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을 다시 또 한 번 일으킨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뻐서 이쁘긴 해요. 근데 이뻐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들이 이제는 정치인에게 나 자신을 투영한다. 나는 곧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내 마음을 대리할 사람이야 라고 보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이제 걸음을 띄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 자신이 뿌듯하거든. 그래서 예. 내가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면. 잘못한 것도 없고 일은 너무 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좀 더 어디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거 뿌듯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랬으면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 흡족한 거거든요. 유권자의 마음은. 네.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회의 자체를 모든 직원들한테 생중계로 이제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한 번 더 감탄을 했어요. 이게 권력과 계층을 나누는 건 본질적으로는 정보 독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거치레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누가 차단시키느냐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전 직원과 공유한다는 건 나만의 권력이 아니라는 그 말 자체를 행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그냥 단순히 수석 보좌관들이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명감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라는 수백 명의 일하는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정말 뼛속까지 민주주의자다.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 근데 그런 측면은 있어요. 왜 첫 생중계를 해줬느냐. 자만하지 말라. 뭐 저는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 느낌을 온전히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보통 수보하면 약간 보안성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생중계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어쨌건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 하셨다 그러죠.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다 하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나니까 불안해 오히려.
이게 언젠가는 역시 역사는 계속 세옹지마처럼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겸손함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겸손한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름 평가해서 내놓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어깨가 무거워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의 두려움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지만 잘하라는 주마가 편과 같은 채찍질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 상황을 정말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라라고 지금 국민들, 유권자들이 잘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섭다. 민심이. 자유한국당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긴 분은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장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 그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건들건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씩 지나가면 한 놈이 쓰러져 있고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많이 안 내잖아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이네요. 근데 막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신출기무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 사람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좀 무섭다 이런 예. 느낌. 그 공포심을 야당이 느껴야 돼요. 몰라요, 그 사람. 예전에 왜 그 대통령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야당 대표일 때는 야당 대표 같지 않아서 욕을 먹었던 지점이 있어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노 대통령처럼 화끈하게 왜 못하지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나쁘게 가버리면 야당하고 막 극한 대립하게 되고 당내에서도 비주류 주류 간에 싸우게 되고 이런 집권 7년 차인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전에 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관계자들, 검찰총장, 경찰총장,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모여서 오찬을 했거든요. 그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제안해서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행하려고 했던 제도였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검찰도 미워하지 않고 경찰도 미워하지 않고 국정원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해외 정보 쪽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대북 관계 좋아지는 거 봐라.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느냐. 당장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조직이 이렇게 변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찬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 아니에요. 그분은 물론 민주화 운동하고 이건 빼놓고라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계에 들어오면서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그분의 그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구도와 구상과 정책들이 진행하다 실패하고 진행하다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아주 예민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좋은 아저씨, 후덕한 분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의 내면을 좀 주십사.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만 인식하시고요. 그 공포심을 야당이 가질 때 내가 정말 살아남아야겠구나 싶어서 협조를 잘 해주겠죠. 반대를 하면 반대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 잡기 발목을 딱 잡았더니 손이 녹아버렸어요. 흡성신공. 예.